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황산하 농사님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가 준비되는 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밴드에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풀 40기 황산하 농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인데요. 혹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은 잘 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 명칭은 들어봤다는 분 계신가요? 아, 네. 거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3, 40분의 시간으로는 사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잡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상생하러 왔다가 살생을 하는 물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수 중에서 가장 막내 기수인 40기이고요. 지금 창원에서 농업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40기 누님 형님들이 저보러 많이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원 참석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골프장 가시면은 요즘에 시작하기 전에 사인하는 거 하나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이렇게 해서 사인 받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천인가 여수 쪽에서 한 분이 해저드에 이제 공을 주우러 가셨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골프장들에서 이런 사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골프장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받느냐, 왜 골프장에서 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료하고 조심해야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개념을 설명드리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미행해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골프장 사고에 대해서 골프장에서 골프장 대표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는데 중대재해 즉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처벌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법인데요. 그래서 아마 형사처벌이라는 말에 굉장히 아마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그렇게 그러면은 화두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처벌 규정이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그리고 회사는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망자의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최대 5배 이하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지금 바뀐 정부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법은 만들어졌고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법안에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추어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 총수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잘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사장님 내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의 어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지만 이 법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거라면 이 중대재해가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건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 세 가지를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우리 회사가. 근데 우리 작업자가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작업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다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데요. 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이 중대재해법이 중대산업재해 위주로 사실 중대시민재해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를 보시면 책임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입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안전관리자나 공장장 이런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제 기억에는 대부분 이게 처벌 정도가 벌금이 좀 센 정도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최근 한 3, 4년간에는 보통 집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것에 더해서 CEO들을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산재 사망사고로 1년에 그 사망하는 인원이 한 600에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춰보고자 이 법이 제정됐는데 그것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고, 사실 제일 애매한 부분이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책임 주체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 거고, 또 재해 발생도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겁니다. 그런 건데 문제는 그런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이 노무사 일을 한 10년 좀 넘게 했는데 굉장히 황당한 사고들도 저희 많이 겪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빈 기름통을 직원이 이렇게 옮기다가 이 기름통에 기름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빠져서 거꾸로 빠진 상황에서 질식사하거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특히 가스 사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큰 화상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거,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는 거, 정부 시정명령 등 이행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인데요.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핵심은
핵심은 우리 회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CEO가 경영 방침으로 이제 안전보건을 중시해야 된다는 경영 방침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책임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래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하게 지시하고 이런 시스템을 회사마다 도입하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경남 지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한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가 되고 한 회사의 CEO는 기소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마지막 파일이 아니라서 그 바탕화면에 깐 걸로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한다. 그래서 아마 어디 요즘에 회사에 가보시면 뭐 안전보건 방침에서 회사에 포스터처럼 붙여놓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띄우거나 이런 것들을 목격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담 조직을 두는 건데 이거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CEO가 사실 안전공학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뭐 여기 높은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CEO 역할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여러 작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고를 받는 겁니다. 보고를 받고 그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조치를 하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안전보건에 대해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의 관심을 가지고 돈을 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울하신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권한과 예산을 두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의견 수렴해서 그거 개선하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준비를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법이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쓰지 않으면 벌금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 법은 이런 노력들을 확보 의무를 적정하게 했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법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잘못 그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법이 2022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는데 적용 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를 5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개인 사업주 혹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공사 대금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준비할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앞 시간에도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가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무직밖에 없어서 사고 날 위험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회사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 해설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과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 이 과로를 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업무 지시가 많았다는 게 만약 입증이 된다면 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노동부 해설서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어떤 업무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그만큼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다른 사건 살펴볼 필요 없고요. 창원의 그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6명이 독성 물질의 급성 중독에 의해서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TV 뉴스에도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두성산업입니다. 두성산업이라고 아마 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한 200명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이 세척제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는데 아마 이 그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중대재해 5호 사건인데 전국에서 1호로 지금 그 대표자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판결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구속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성산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정도가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은 이 16명의 피해자들과 다 개별적인 합의는 했어요.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합의도 했고 한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이런 걸 다 걸리고 이게 이제 초기에 이게 발생하니까 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와서 각종 과태료를 다 매기니까 아마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과태료만 몇 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 혹시 두성산업 관계자가 계시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똑같이 이 독성 물질을 세척제를 사용한 그 김해 대흥 R&T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그 처벌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대표자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흥 R&T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즉 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춰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대상 확정 및 쟁점 파악입니다. 말하자면 즉 우리 회사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 참석하신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다 이행 대상입니다. 대상이면 우리 회사의 쟁점이 뭐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파악하시냐면요. 간단한 사고나 이런 거는 일단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배제를 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빈도수가 적더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쟁점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파악하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도 좀 반영하고 어떤 것을 기구를 고치는 것도 반영하고 혹은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에도 예산을 좀 편성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돈이라고 근거를 남겨놓고 돈을 썼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남겨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R&R로 보면 어쨌든 경영 책임자는 목표 및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인력 배치하고 예산 편성 지시하고 개별 활동들을 보고받은 후 조치 지시하고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를 내가 당장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그 대학교나 지자체도 이런 그 경영 방침을 공시를 합니다. 홈페이지든 우리 내부 게시판이든 이런 데다가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 및 경영 방침 수립이잖아요. 이런 거는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방전지란 곳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요거는 다른 데 사업장 다니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건데 여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구체적으로 이 경영 방침을 해야 하는데요. 화기 취급 작업 시 작업 허가서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기 취급을 할 때는 그 일하는 사람이 작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상급자에게 허가서를 요청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위험한 작업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을 공표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거 보여드린 거니까 우리 사업장에 맞게 그런 활동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런 것도 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추진하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한 실무 팁을 한두 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이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클린 사업장으로 인증 받으신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먼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최대 한 3천만 원까지 우리 그 개선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안전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저 혼자 떠들면 심심하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에 기업 마당을 한번 쳐보실게요. 그 기업 마당 치셨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기업 마당 들어가셨나요? 예. 네이버에 기업 마당 치셔갖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남 창원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되면 띄워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경남 창원 입력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맨 윗단에 지원 사업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뿐만 아니라 그 기업 운영하시면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팩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회사에 도움되는 지원금이 200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제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요.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90%는 거의 구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 해당돼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너무 크게 큽니다.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활용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기 힘들면 담당자들한테 이 사이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업 마당에 들어가서 창원에 있는 기업이라면 경남 창원을 치면은 지원 사업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 아마 지원 사업의 맨 마지막 첫 번째 맨 마지막 칸에 보면 그 신용 보증을 받는데 수수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예,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담당자들은 이런 걸 시키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보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그 조금 세이브한 재원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그런 것에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사실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씩은 예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하려면 그 전에 경상이 29건이 발생했고 이 29건의 경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이니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 통계를 냈는데요. 이게 현재도 거의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안전하다라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329번을 준비할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그 한풀에서는 사실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뭐 다른 우리랑 유사한 회사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두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요, 그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 예. 작업을 하는데 네. 그 화기 감시자나 안전 감시자를 항상 수용을 해주고 했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 사고나 사무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때그 군대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예. 아니 저희 업상 위험 업종 그런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화기 감시자를 위험 장소에 화기 감시자를 두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대 처벌 그거에 해당이 면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이 법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 감시를 안 두면 처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안전 복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 감시자를 두기 위한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면 면책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 요소만으로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하신 분 계신지에? 네. 예, 32기 김성곤입니다. 앞에 강의하신 우리 노무사님하고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궁금한 게 좀 있던데 어쨌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형식적 요건보다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보면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도 때로는 근로자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실질적인 어떤 오너로서의 지위가 있을 수 있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성을 가지는 어떤 그 법인의 대표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상에 그 실질적 여한을 불문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근로자처럼 법인 대표도 같이 일을 하면서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는 아까 말한 산업재해의 그 대상은 아니겠지만 가입은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추후에 어떤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사후에 어떤 했을 때 근로자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보면 법인의 대표자가 그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그 법인의 대표자를 사실 타겟으로 한 법이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근로자 같은 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청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 법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원청이 많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건설공사에서 50억 이상의 공사는 지금 적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그 건설공사의 사고 같은 경우에 이 공사 총액은 470억인데 사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났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하청을 주잖아요. 엘리베이터 공사는 4, 5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470억을 470억 공사를 한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무직의 경우에서도 네. 그 아까 전에 그 중대재해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례 설명하면서 그게
산재하고의 영역이 너무 모호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게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받고 또 대부분의 산재로 처리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했을 때 그 부분은 예. 중대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뭐 동일한 사유로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게 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사무직 중에 너무 업무 과로로 인해서 이 못 견디고 자살을 했다. 사망 사고 났잖아요. 사망 사고가 났으면 업무로 인해서 사망을 했으면 산재가 됩니다. 산재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산재 보상을 받는 거예요. 사망한 유가족들이. 근데 중대재해는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저 사망하신 그분이 근로자성을 가진 대표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근로자성을 가진 대표자라는 그러니까 게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그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 보죠. 이 상황에서는. 네.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죠. 네, 다른 질문 없으면은 이것으로 오늘 제1회 항톨 상생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항산화 법무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